아버지, 이제 서명하세요. 68세 전직 교장 한도윤은 소파에 앉아 맞은편의 아들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재산양도 동의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집, 예금, 퇴직금 4억 2천만 원 전액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우는 팔짱을 낀 채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밤마다 헛소리 하시고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도윤이 서류를 찢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 순간 지훈이 손짓을 했습니다. 흰 가운의 두 남자가 도윤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도윤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김씨 부부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훈 처 박미라가 현관문을 열고 응급구조사 2명을 안내했죠. 여기에요. 환자분이 갑자기 난폭해지셔서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펼쳤습니다. 도윤은 힘없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뒷문이 쾅 닫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량이 멈췄습니다. 그린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입니다. 운전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새벽 6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딱딱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6평 남짓한 병실이었죠. 침대, 작은 책상,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복도의 산책 시간이라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정원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말쑥한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그쪽도 아들 때문에 들어왔어? 노인의 물음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눈빛을 보면 알지. 나도 그랬으니까.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오명석이라고 하오. 이 병원에 온 지 1년이 됐소. 한도윤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명석의 손은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놈도 똑같이 했어요. 재산 서류에 도장 안 찍는다고 정신병원에 쳐넣었죠. 명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석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숫자와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평생 연구한 투자 기록이요.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30년치 주식 투자 내역이죠. 도윤은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분석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전문 투자자셨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995년에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00억을 만들었으니까. 명석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도윤의 주먹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명석은 매일 산책 시간에 만났습니다. 명석은 도윤에게 투자 이야기를 들려줬죠. 도윤은 그 이야기에 조금씩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도윤은 문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들것이 지나갔습니다. 그 위에 명석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명석 환자 호흡곤란, 응급실로. 간호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김영희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명석 어르신 면회 좀 시켜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석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도윤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명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손이 도윤의 손을 찾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명석이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죠. 이걸 받아요. 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명함 한 장,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도윤 선생, 내 전 재산을 자네에게 남기요. 이 돈으로 제대로 된 복수를 하시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나가보셔야겠어요. 도윤은 봉투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3일 후 명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만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죠. 오후 4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3개월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유언자 오명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함. 본인 소유 부동산 4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용인시 동백동 단독주택, 제주시 토지, 주식 자산 일체, 예금 전액을 한도윤에게 상속함. 총액 523억 원. 이게 정말입니까? 네. 고인께서 한도윤 선생님을 3개월간 관찰하신 후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상속 절차는 제가 돕겠습니다. 2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유언장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523호.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연필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지훈, 최도혁, 복수계획.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년 후 9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였습니다. 유리 건물 20층 K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71세가 된 그의 얼굴은 3년 전과 달랐습니다. 눈매는 날카로워졌고 콧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대표님, 오전 회의 준비됐습니다. 30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수연, 도윤의 제자였던 변호사였습니다. 한지훈 측에서 10시에 도착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드림호텔 엘리조트 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투자 금액 200억, 예상 수익률 연 15%. 화려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최도혁도 함께 온다고 했죠? 네. 한지훈의 공동 대표랍니다. 도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전 도윤은 변호사 박준혁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법원은 도윤의 강제 입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도윤은 아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복수를 준비했으니까요. 도윤은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2달간의 수술 끝에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한도윤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도윤은 명석의 수첩을 연구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주식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2차 전지, 인공지능,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죠. 523억은 3년 만에 702억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전 도윤은 신문을 읽다 멈췄습니다. 경제면 하단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드림호텔 엘리조트, 제주 리조트 사업 투자자 모집. 대표 이름이 한지훈이었습니다. 도윤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 나야. 한도윤이야. 수연은 10년 만에 듣는 은사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정신병원, 유산, 그리고 복수 계획까지.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K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도윤은 가명 K를 사용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정수연 명의로 했죠. 한 달 전 도윤은 한지훈의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0억 투자 검토 의향 있음. K인베스트먼트, K올림. 3일 후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투자 제안 감사합니다. 미팅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한지훈과 최도혁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호텔 엘리조트 대표 한지훈입니다. 공동대표 최도혁입니다. 두 사람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K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소형 음성 변조기를 목에 붙였기 때문이었죠. 지훈은 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투자자가 바로 그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이 본격적으로 추진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도혁이 옆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는 투자처라고 거들었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서 거짓이 들렸습니다. 숫자가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실사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훈과 도혁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수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도윤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2주 후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K인베스트먼트 회의실에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지훈과 최도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수연이 주요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대충 듣는 척했습니다. 돈만 들어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23조를 주목해 주십시오.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사업 실패 또는 투자금 회수 불가 시 한지훈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배상한다. 여기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도혁이 지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사업은 무조건 성공할 거야. 서명해. 지훈이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혁도 공동대표란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축하합니다. 지훈은 웃으며 악수를 청했으나 자신이 방금 덫에 걸렸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 날 200억이 드림호텔 엘리조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중장비가 땅을 파고 인부 50여 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현장 소장 박철수가 도혁에게 보고했습니다. 자재비를 30% 절감했습니다. 중국산 철근으로 바꿨습니다.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반값이죠. 도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남은 돈은 따로 빼두자고.
박철수가 알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실 시공을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인부 중 두 명은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재민과 강동욱 3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사실은 도윤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죠. 재민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현장 사진을 찍어 도윤에게 전송했습니다. 중국산 불량 철근 반입, 설계도와 다름. 강동욱은 쓰레기통에서 서류 조각을 주었습니다. 회계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숫자가 2개씩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금액과 허위 금액이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K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이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쌓인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47장, 녹취록 12건, 회계장부 사본 8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수연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국토부와 검찰에 동시에 제보하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에 접속해 모든 자료를 업로드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드림호텔 엘리조트 사무실이었습니다. 검사 2명, 수사관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류 캐비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본체가 압수됐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주도 공사 현장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국토부 조사관들이 철근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불량 자재 사용이 곧바로 확인됐죠. 지훈은 K인베스트먼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이 받았습니다. K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출장 중이십니다. 제발요. 도와주세요. 오해예요. 다 오해라고요. 수연이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분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도윤의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서 23조를 기억하십니까? 개인 자산으로 배상하십시오. K 대표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법원이 한지훈의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외제차 예금 계좌 전부가 동결됐습니다. 지훈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지훈 대표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K입니다. 내일 오후 3시 파주 헤이리 정원 레스토랑으로 오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파주 헤일이었습니다. 정원 레스토랑은 한적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지훈은 낡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외제차는 없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2층 VIP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앉으시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변조기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만이구나. 지훈은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나왔지. 내가 나를 가둔 그곳에서.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K가
아버지였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200억을 투자했고 너를 파산시켰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도윤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3년 전 재산양도 동의서 사본이었습니다. 지훈이 강제로 서명을 요구했던 그 서류였죠. 네가 날 정신병원에 가뒀어. 아들이 아버지를. 도윤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최도혁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려고.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놓았습니다. 녹음기에선 도훈을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을 공모하는 지훈과 도혁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만.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봐라.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회계장부, 통장 사본, 계약서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최도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 개자식이 네가 나를 버린 것처럼 그놈도 너를 버렸어.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훈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제발.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훈의 울부짖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밖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최도혁입니다. 그래. 진짜 뱀을 잡아야지.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어린 지훈이 그린 아버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죠. 도윤은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립탐정 김태수는 6개월간 최도혁을 미행했습니다. 도혁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됐습니다. 자료 정리됐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최도혁은 과거 5개 기업에서 동일한 수법을 썼습니다. 투자자 돈을 유령 회사로 빼돌리고 파트너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2주 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이었습니다. 정수영과 7명의 남녀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소인은 최도혁이었습니다. 혐의는 사기, 횡령, 배임이었죠. 3일 후 새벽 6시 최도혁의 자택 앞에 검찰 차량 세대가 섰습니다. 검사 2명, 수사관 8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최도혁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의 컴퓨터가 압수됐습니다. 서랍 속 USB, 외장하드도 모두 가져갔죠. 같은 시각 강남 테헤란로의 도혁의 사무실에도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수사관들이 회계장부를 압수했습니다. 금고가 열렸고 현금 3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일주일 후 도혁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세관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수갑이 도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주변 여행객들이 쳐다봤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구치소 조사실에서 도혁은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부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도혁과 한지훈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도윤과 옆자리에 수연이 있었죠. 피해자 7명도 방청석을 채웠습니다. 피고인 최도혁,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지훈,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합니다. 교도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훈과 도혁이 법정 뒷문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법원 주차장으로 나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린 지훈이 그린 아버지 그림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림 뒷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7살 지훈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죠. 도윤은 한참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느덧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1년 후 경기도 가평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훈 씨가 보낸 편지입니다.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수원교도소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반성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윤은 계속 읽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저는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작은 가구 공방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변했다는 것을 언젠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아들 지훈 올림. 도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편지를 넣었습니다.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4시 도윤은 재단을 나섰습니다. 혼자 차를 몰아 30분을 달려 한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 오명석의 묘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꽃다발을 들고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 새긴 글씨를 읽었습니다. 투자자 오명석, 1953년에서 2024년까지. 도윤은 꽃을 놓았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약속 지켰습니다. 복수를 끝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이 아니더군요. 이제는 용서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돈으로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일 것 같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석양 속으로 그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